자, 네 번째, 글로벌 리세션을 시켜야 합니다. 특히 중국을. 유럽도 같이 시켜야 돼요. 같이 경제적으로 연대했으니까. 여기서 히토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물자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세세해질 것 같아서 큰 주의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거시적이진 않으니까 또. 미국은 글로벌 리세션을 시켜야 됩니다. 최소 디플레이션을 시켜야 돼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미 나온 소리인데 세계 경제는 취약해지고 미국만 강해집니다. 당연한 소리죠. 파리 기후협약은 3대 경제에서 미국만 약해지니까. 애초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다 같이 성장을 시켜준 거예요. 협력을 해준 거예요. 즉 멸망전 생존 경쟁이 된 이상 이제 미국만 크고 미국의 동맹국만 커야 됩니다. 그 동맹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싸워줄 동맹국이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대서양 동맹이 과거같이 지속될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경제체제는 왜 알루미늄, 자동차, 철강, 태양광 패널 같은 걸 밀어내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냐. 요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GDP에 대한 이해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업에서 재고를 만들면 매출로 잡히진 않지만 그 재고를 생산하면 GDP에는 들어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겪는 게 월급입니다. 성과를 못 내도 투자금으로 월급을 받아요. 근데 월급은 그래서 성과금이 아니라 투자금입니다. 저 투자가 있고 어찌됐든 생산하면은 재고가 남든 뭘 하든 GDP에는 들어가요. 회사가 무너질 뿐. 중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딱 대약진 운동, 소련의 신경제체제 문제와 동일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목표를 정하며 각 지방정부에서 GDP 할당을 받아요. 그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미친 듯이 생산하는 건데 이 남아도는 재고를 별별 거짓말을 하면서 타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GDP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경제에서는 재고가 남든 뭘 하든 미친 듯이 생산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대공황 요소가 되는데 이걸 별별 거짓말을 하면서 자유무역시장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타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것도 10억 정도가 굶어 죽는 거 감수하고 위안화 절하하면서 전형적인 사회주의 중앙집권 체제에서 굶어 죽어도 국가가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또 타국의 제조업을 공격해 기간 산업을 막아서 군사력 증강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트럼프 관세 이전에 이미 25년 2월에 각국에는 관세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미국만 관세가 없길 바라는 거죠. 미국만 관세를 하지 않길 바라는 거죠. 저 GDP 할당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억 인구의 생활이 작살나는 걸 감수하는 겁니다. 그냥 권력층의 과도한 욕망이에요. 제가 보기엔. 비효율적인 건 지들도 알 거예요. 근데 그 과도한 욕망이에요. 간혹 같은 인구로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는데 저는 거버넌스의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중국 따위를 인도와 비교를 해. 솔직히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14억 정도 되는 인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굴리면서 양원제에 굴리면서 반란 안 일어나고 민족 다 다르고 그런 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인도의 거버넌스를 보면은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본다 요런 거버넌스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개그 문제나 사회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천천히 변화할 뿐이죠. 수학 체감의 수학 체증의 방식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은 잘 보면 날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봐요. 저는 장기적으로 수학 체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중국의 저런 밀어내기 수출에 카운터 치는 방법이 뭘까? 전 세계를 리세션 시키면 됩니다. 그거는 뺄게요. 겸사겸사 전 세계를 리세션 시켜버리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도 같이 줄어요. 원유 가격 줄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철강이나 이런 제품 가격 줄고요. 그래서 재고가 남아돌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잡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리세션 시키면 됩니다. 철강,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건설 자동차거든요. 저금리, 경기 호황, 정부의 인프라 산업에서 나오게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건물을 많이 짓고 차로 운송하고 여행하면서 이 철강, 알루미늄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건설하고 자국 서부 내륙 개발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경기 불황, 정부 지출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은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구매할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미국이 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 밀어내기 수출에 카운터를 쳐야 돼요. 저거는 경제 공격이라니까요.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특히 이 강달러 정책은 중국이 건설 투자를 하는 개도국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쟤네들 개도국에다가 저 건설 투자 밀어내기 하고 있고 저기
자국 내 지방 정부에다가 건설 투자 밀어내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약하게 만드는 환경이 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을 주로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유럽과 중국의 국가 부채 관점에서 보면 서로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EU 전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88% 정도쯤 되거든요. 여기서 사실 프랑스가 이미 100%가 넘었고 이탈리아는 답도 없고 독일 정도만. 독일 어디냐? 여기 저머니 60% 돼요. 60% 돼. 사실 돈이 있는 건 지금 독일뿐이에요. 프랑스는 특히나 국가주도 정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거 정부 지출의 한계점에 맞이할 겁니다. 근데 독일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예요. 사실 EU도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죠. 몇 분기냐? 6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장난 아니다 진짜. 근데 이 상태에서 독일은 무한 지출을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시켜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독립시켜서 너네들 자생해. 이 순간부터 독일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EU는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세금을 개혁하고 규제를 풀면 되는데 그저 사상적 체계의 문제입니다. 독일 청년들은 더욱 고통받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엘리트 권력 욕구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85.7%예요. 근데 3년 연속 국방비 증액을 하고 있고요. 계속 7.2%, 7.1%, 7.1%, 7% 증액한 지 이미 4년째구나. 그리고 R&D 예산 이거 10%, 11%, 12%, 13% 하면서 이제 8% 이렇게 증대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한히 증대할 수 없어요. 무한히 증대하면 전체 GDP가 저기 정부 투자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체제 경쟁이 일어나는데 중국은 패권국이 되어 보겠다고 했고 유럽은 거기에 붙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내생적 성장을 해봐라 라면서 주던 돈을 끊어버린 겁니다. 저 복지 지출 관련된 그 외국의 복지 지출 관련된 거나 수출 시켜주는 거,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거 두 개 가지고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니네들 내생적 성장을 해봐라 하면서 주던 돈을 끊어버린 겁니다. 유럽과 중국은 민간 경제를 키워서 자립을 해야 되고 미국은 이제 어깨에 진 짐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대신 미국은 미국이 구매해주고 지원해준 돈으로 돌아오는 주가 상승, 즉 월스트리트를 포기했어요. 미국이 포기한 게 이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각국에 돈을 지불해주고 복지 자금도 지불해주면은 미국은 외생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몰리게 됩니다. 돈이. 그리고 채권도 그렇고요. 이것들을 버린 거예요. 버린 대신에 뭐다? 니네들 알아서 커봐라. 그리고 나는 외생적인 성장 요인을 플러스로 만들겠다. 혹은 이 마이너스 영역을 줄이겠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미국 경제는 저 마이너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실물 경제 부담이 줄어드는데 중국과 유럽은 외생적인 것들이 플러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국과 유럽의 GDP가 10% 하락하고 지출이 5%만 증가해도 이런 상태가 돼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거 커버하려면 돈을 더 뿌려야 되잖아요. 지출을 멈추면 GDP가 까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같은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123% 2024년이거든요. 이거 줄이면서 상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미국 국민의 구매력도 증대시킬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죠. 왜냐하면 제품이 많이 남을 테니까. 무역 수출을 하려고 할 때는 미국 2억 달러인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무역 재편을 하려고 할 땐
미국이 강달러인 게 도움이 됩니다. 구매력이 증대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런 강달러는 이 힘이 세기 때문에 네오콘이나 자유주의 매파가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미국 내 물가를 디플레이션 시키고 석유 추가 시추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제조업이 완성되고 AI를 위한 투자금의 효율, 그러니까 구매력이 증대되고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철강이나 건설 자재 이런 것들 사는 게 싸니까 우리도 건설 자재 비싸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실 공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율을 증대시키는 상황이 되면 이제 외생적 수출하면 돼요. 뒤늦게. 내생적으로 정비가 되었으니까 약달러를 통해서 타국에 돈을 뿌리고 달러 소각의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요게 약달러라고 해야 되나? 저환율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블록 경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근데 블록 대상은 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되어서 새로운 무역 동맹국 재편으로 갈 것처럼 보여요. 예전처럼 이제 깊게 모든 걸 맡기고 그런 구조는 아니고 요거 한번 해봐라 요런 식으로 각기 성장하는 분권화식으로 자유무역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 경제 형태로. 경상수지 적자를 0으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의 손해로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DP가 매우 커져서 신경 쓰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적자 규모를 줄이거나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달러 패권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폐 전쟁이 되는데 달러 패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위안화가 세계 2위 통화가 되고 루블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가스대금 그리고 러시아 원유를 또 유로화로 결제를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동작은 아니에요. 달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패권이라는 건 사실 동작을 안 합니다. 이 달러 패권이 왜 중요하냐? 달러 소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달러 소각은 미국의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은 에너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러는 미국 밖에서 돌고 돌면서 미국 본토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조금만 돌아옵니다. 그게 미국이 많은 돈을 뿌려도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기축통화예요. 근데 달러 소각이 지금은 국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관세 등을 통한 글로벌 리세션을 때리면 미국 국민의 구매력을 높여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쪽 경제가 죽었기 때문에 미국 말고 팔 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로 저런 관세들을 전자제품 위주로만 때릴 거예요. 생필품은 미국 안에서 다 보유하려고 할 테고 그 다음에 생필품이 필요한 국가들은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따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내생적으로 커버를 해주면은 동맹국 경제를 키워서 그 달러를 사용하게끔 하겠죠. 그래서 LNG도 팔고 석유도 팔고 에너지도 팔고 그래서 그것들은 중국 진출을 맞는 GOP 국가들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달러 저금리가 되게 어려운 정책이에요. 강달러는 관세로 한다고 치고 저금리를 만드는 건 미국 내 디플레이션을 한다고 치고 강달러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가 세야 실물 경제가 세야 그래야 강달러가 가능해요. 저거 두 가지를 하려면 베센트는 강달러를 이야기했고 현재 지금의 관세 정책도 강달러 정책이고 지금 하는 것도 전부 강달러 정책이에요. 자유무역을 그렇게 예전처럼 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패권국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즉 기술과 상업 엔지니어 상인 기술 혁신과 민간 시장 규모로 가야 됩니다. 이게 유럽과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요소들이죠. AI로 앞서가려면요. 미국에 의존하게 해야 하는데 반면 다른 시장은 AI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데 그걸 강달러로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강달러 정책으로 AWS, Azure, GCP 비용이 상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기도 하고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도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AI 연구는 지체되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 HBX 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즉 강달러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만 AI 패권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격차를 벌이면요.
다시 마샬 플랜처럼 미국이 강달러로 지원을 하고 시장 확대, 외생적으로 가면 돼요. 이게 경제 안보인데 미국의 물품이 통용되는 유통망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기업이 확장이 되겠죠. 이때 저환율이 필요합니다. 레이건노믹스일 때 1기가 강달러였으면 2기가 약달러인 점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1기는 내생적 정비지만 2기는 외생적 정비, 축적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지구상으로 보면 강달러 저금리를 하는데 미국과 동맹국은 상대적인 저환율을 주고요. 저환율. 그러면 이 동맹국에는 어느 정도 무역 적자를 허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개도국에는 강달러 부담으로 성장이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뭐 국가 간 격차를 줄이는 게 도하 라운드였는데 그걸 없애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환율 차이는 고환율이 아니라 저환율이 될 겁니다. 사실 이미 있어요.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하죠. 이게 현실에 이미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가 맥킨리 시절로 돌아가겠다 했잖아요. 그때 전 세계 엔지니어 주니어들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이후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그 고급 노동자? 그 정도밖에 못 되는데 미국에서는 계급 이동성으로 도금 귀족이라 불릴 정도로 최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국은 밑바닥에서 대통령이 나온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상인이 만든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비즈니스 국가. 그 미국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노믹스가 하는 겁니다. 이 점 때문에 계급 이동성이 미국만 존재할 거고 제일 크게 성공할 거기 때문에 각국이 뛰어난 인재들은 모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미국에 진출한 홍보회사 분이 나이키 프리런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마케팅이 더 어렵다. 왜? 한국은 5% 정도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면 실패다. 근데 미국에서는 대성공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마케팅이 더 어렵다고. 아마 장기적으로 갖고 뛰어난 인재들은 모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와 인재 이동은 오히려 더 쉬워질 거예요. 은근히 보면요. 저 상품 관세지 소프트웨어 관세 이런 건 아니에요. 컨텐츠 관세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과거 제가 했던 컨텐츠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동시에 미국은 그때처럼 독점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엔지니어 그리고 상인들이 만든 국가, 비즈니스 국가 이걸 알겠다는 거죠. 중국, 유럽의 시장의 청년들에겐 계급 이동성이 없게 될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미국만 계급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누구도 보호무역이라는 이야기는 알아요. 근데 누구도 자국 외교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저 미국은 나는 보호무역하고 미국은 자유무역 해주길 바라고 미국만은 미국의 우선 외교를 안 해주길 바랬을 뿐이죠. 근데 이제 미국도 거들먹거릴 수 없는 생존 경쟁 시기가 펼쳐졌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미국이 위태롭다고 느끼죠. 그래서 저는 꼭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이 이겼으면 좋은 거지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저 주요 동맹국에 한국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2기에서 인생의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간청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는 진짜 설득을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조롱당하고 실패했어요. 근데 2기 때는 설득하지 않고 행동하고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매달리죠. 협상하겠다고. 유럽은 빠르게 중국과 연대하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뿌리죠. 자기네들끼리. 상대 통화, 자기네들 통화를 약세로 만들면서 미국의 강달러를 만드는데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서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행동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저금리를 유도해서 무리하게 약달러를 시도했었는데 실제로는 저유가만 성공했어요. 즉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개선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약달러는 그래서 미국 맘대로 못해요.
강달러는 미국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만 크겠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유무역 종료시킨 겁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 격차를 줄이는 목적이지만 보호무역은 국가 간 격차를 늘리는 목적입니다.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맥킨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도하 개발 어젠다를 보면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없는 단일한 자유무역을 세계 무역 기준으로 삼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촉진한다. 그래서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한다. 이게 자유무역의 최대 성과거든요.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 그리고 인터넷 등 신경제를 원활하고 평등 확산을 촉진한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두 보호무역을 할 거고 미국의 개발을 촉진할 거고 AI 산업의 평등 확산 무슨 미국만의 확산을 촉진할 거다. 미국만 앞서가겠다. 뭐 우리가 그간에 뿌려준 거 이제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엔지니어와 비즈니스 경영자들의 미국 진출, 제조업 부문, 강달러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남은 건 동맹국 우선순위로 저환율, 무역 촉진시켜주고 내가 너네한테는 손해를 봐줄게. 그리고 그 외 국가들에게 상대적인 강환율을 만드는 게 다음 단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 주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보기엔 꽤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 제일 강해지는 길입니다. 지금 믿을 만한 동맹국, 미국과 함께 싸울 동맹국이 솔직히 있나요? 경제 안보국이 몇이나 있나요? 미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믿을 동맹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생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외생적 기회는 그 용도, 내생적으로 강해지는 용도로 써야 됩니다. 패권국의 조건은 선도적인 기술과 강력한 산업, 즉 민간시장, 시장경제입니다. 조선과 사회주의는 산업공상이란 개념으로 엔지니어와 상업을 최하층에 두고 착취해왔어요. 저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혁신을 만드는데 적어도 좋은 사람인 척 베풀다가 힘들 때 도움 요청해도 국가든 사람이든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소프트 파워의 형태, 좋은 사람인 척 구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설거지론, 퐁퐁에 속해 있는 미시적 현실이든 국제관계 현실이든 마찬가지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결국 하드파워에서 권위도 선호도 나옵니다. 원래 잘난 사람에게 붙지 못난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봐야 거부만 합니다. 현재 이게 실시간 온라인이죠.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호구가 되지 마십시오.